정부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외부 연구소에 의뢰해 먹는 샘물업체 13곳을 조사한 결과 3곳의 취수 원수에서 우라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진로 하이트 음료 천안 공장의 경우 필터로 정수 과정을 모두 거친 물에서도 우라늄이 기준치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시민참여단의 합숙 토론이 오늘 마지막 4번째 여론조사를 끝으로 종료됐습니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는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권고안을 만들어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신설을 위한 자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슈퍼공수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던 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안에 비해 검사 숫자를 절반으로 줄이고 수사 대상 범위도 좁혔습니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고 공사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떨어지고 어머. 모두 초등학교 앞 인도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제보 파일 6001에서 위험천만한 학교 앞 통학로를 취재했습니다. 유럽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축구대표팀 신태용 감독이 오늘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팬들의 시위에 막혀 축구협회로 자리를 옮겨 진행됐습니다. 최근 잇따른 패배로 위기에 처한 한국 축구의 현주소를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신고리 5, 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시민참여단이 마지막 토론과 공론조사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달 설파된 시민참여단 471명이 이번 2박 3일간의 종합토론회에 참석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공사를 재개하자는 쪽과 중단하자는 쪽, 양측의 입장차는 컸습니다. 최종 발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7월 출범했습니다. 이후 시민참여단을 구성했고 그제 마지막 합숙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건설 중단과 재개 양측은 날선 공방을 펼쳤습니다. 건설 중단 측은 방사능 유출로 인한 위험성을 강조했고 건설 재개 측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주장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토론과 공론조사를 끝낸 시민참여단은 다양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올 때는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왔었는데 와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여러 차례 하다 보니까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 일부 어떤 게 진실인지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아쉽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부족한 것이 굉장히 제가 아쉬웠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마지막 공론조사 내용을 내일까지 정리한 뒤 모레부터 최종 권고안 작성을 위해 비공개 합숙에 들어갑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4%의 오차 범위가 예상되는데 이 범위를 넘어선 차이가 나오면 더 많은 의견에 따라 권고안을 작성합니다. 하지만 오차 범위 내로 팽팽하다면 각 의견을 다양하게 담게 되는데 이럴 경우 최종 결정은 정부가 내리게 됩니다. 이번 공론조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 시도하는 수기 민주주의 절차입니다. 지역 주민이나 원자력업계 종사자 등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가 아닌 시민들의 토론으로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겁니다. 석 달여 동안 진행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결과는 오는 20일 발표됩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핵무기가 없는 나라가 핵공격을 받았을 때 핵무기를 가진 동맹국에서 대신 보복을 해준다는 게 핵우산 개념입니다. 오는 11월 방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핵우산 제공을 약속할 거라는 보도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11월 초 아시아 순방에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대북 압박 정책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약속도 재확인할 것이라고 워싱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최전선인 한국에서 강조하겠다는 의도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한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구상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나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트럼프의 호전적 발언이 동북아 지역의 핵무기 경쟁을 유발할 것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한미 양국이 내일부터 닷새간 미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과 잠수함 등이 참여하는 연합훈련을 시작합니다. 오는 18일 중국 당대회를 앞두고 북한이 다시 도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었는데 과연 이런 대규모 연합훈련 중에도 도발을 강행할지 유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훈련의 중심은 미 해군의 10만 톤급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입니다. 축구장 3개 넓이 갑판엔 슈퍼호넷 전투기 등 항공기 70여 대가 실려 있습니다. 특히 레이건호와 함께 오는 핵추진 잠수함에는 이른바 참수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특수전작전 부대원들이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10km 높이에서 북한 지상군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첨단 정찰기 조인트 스타즈도 출격합니다. 이번 훈련은 한미 정상이 지난달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 확대를 합의한 이후 첫 연합훈련입니다. 지난 13일 부산항에 들어온 핵추진 잠수함 미시가노도 참가할 가능성이 커 지난해 연합훈련보다 규모가 커질 전망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15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한 달째 도발을 멈추고 있지만 최근 평양 인근과 평북 등 경납고에서 탄도미사일이 실린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을 꺼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연합훈련이 18일 중국 당대회를 앞두고 도발 징후를 보이는 북한을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됩니다. JTBC 유선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늘 마시는 먹는 샘물, 즉 생수의 안전과 관련된 보도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립니다. 환경부가 지난 2015년 먹는 물 관리법을 개정해 여러 검사 항목들 중에 우라늄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검사 결과 일부 생수업체의 정수한 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우라늄이 검출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우라늄은 화가암 같은 데서 자연 발생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하지만 기준치를 넘게 섭취할 경우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그래서 정부도 검사 항목에 넣은 거겠죠. JTBC가 이 문제를 취재하고 확인에 들어가자 환경부는 어제 해당 업체에 대한 긴급 조사를 실시했고 현재는 이상이 없다고 저희 취재팀에 알려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환경부의 이야기대로 이제는 안심해도 좋은 건지 조익신 기자의 단독 보도 먼저 전해드립니다. 올해 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의뢰해 받은 보고서입니다. 조사 대상 13개 생수 제조업체 가운데 3곳의 취수 원수에서 법적 기준인 리터당 30 마이크로그램 이상의 우라늄이 검출됐습니다. 이 가운데 하이트 진로음료 천안 공장에선 공정수에서도 우라늄 수치가 기준치를 넘어섰습니다. 원수는 취수정에서 바로 채취한 물이고 이를 필터로 걸러 정수한 물이 공정수입니다. 우라늄이 검출되면서 필터를 새 것으로 교체한 뒤 재조사를 했는데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정수를 용기에 담으면 바로 판매가 됩니다. 결국 기준치를 넘긴 생수가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시판 생수에서 우라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될 경우 해당 제품은 모두 회수 폐기 조치하고 해당 업체는 영업이 정지됩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생수의 수질을 관리하는 충청남도는 관련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JTBC가 취재에 들어가자 환경부는 어제 긴급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해당 업체의 생수에는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물속의 우라늄은 취수정의 날씨 등 환경에 따라 검출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검출됐다면 일정 기간과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에서 유통되는 생수의 직전 단계인 원수와 공정수 일부에서 우라늄이 검출됐다는 겁니다. 이 내용 취재한 조익신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익신 기자가 스튜디오 나와 있는데요. 이게 국민 건강과 결국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우선 이 조사 자체가 믿을 수 있느냐, 신뢰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우라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는 조사는 정부기관인 한국원자력기술연구원이 역시 정부기관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겁니다. 정부기관의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겠군요. 저희 취재팀이 이 자료를 지난달 말에 입수를 했는데요. 그 결과의 신뢰도 그리고 해외 기준들을 면밀히 살펴본 뒤
공개가 필요하다 싶어서 이렇게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 취재팀이 이제 앞서 리포트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환경부에 이 내용에 대한 확인 요청을 했더니 어제 환경부와 충청남도가 긴급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해봤더니 어제 조사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건데 이 부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JTBC가 취재에 들어가자 환경부가 어제 긴급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예. 해당 업체에 4개의 취수정이 있는데요. 4곳 모두에서 기준치 이하의 우라늄이 검출됐다라는 조사 결과를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예. 네, 앞서 지난해 7월 조사에서는 그러니까 리터당 37.1 마이크로그램이 나왔는데 예. 어제 조사에서는 최소 5.8에서 최대 6.1 마이크로그램이 나왔다는 겁니다. 예, 기준치가 30 마이크로그램이라고 했었죠.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에서는 넘었었는데 지금은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은 그렇게 지금은 좋아졌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문제입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라늄 수치는 주변 환경, 특히 강수량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아, 예.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는 우라늄 수치가 떨어졌다가 예. 상대적으로 비가 적게 오는 건기에는 우라늄 수치가 높아집니다. 예. 네, 생수 업체들이 건기라고 해서 생수를 팔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예.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또 지금 관련 법을 보니까요. 1년에 2번, 2차례 정기 검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시기에 따라서 수치가 달라진다 그러면 1년에 2차례 하는 것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업체의 수질을 검사한 원안위와 환경부의 자료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 2016년 6월 환경부에서 보고된 결과와 불과 한 달 뒤 7월 원안위에서 보고된 결과가 20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아, 예.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43.2 그리고 0.6에서 2.4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시효를 채취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 겁니다. 예. 최근 악취 문제가 된 충청 샘물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예. 환경부에서는 지난 6월 정기 검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페트병에서 악취가 나는 게 아니냐 이런 예.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실제 조사 결과 취수정에서 뽑아낸 취수 원수가 악취의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또 지금 악취와는 또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볼 텐데 과거에 이 생수에서 이렇게 지금처럼 우라늄이 검출된 적이 있었습니까? 환경부에서 지난 2014년에 전수조사를 실시했었는데요. 그때 예. 당시에서도 2개 업체가 우라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었습니다. 예, 2014년에 그런 사례가 있었군요. 그런데 이제 우라늄이라고 하면은 또 많은 분들이 방사능 물질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수에서 우라늄이 검출되는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나라는 자연 상태에 우라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화강암과 편마암 지역이 많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생수는 결국 지하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건데 이 과정에서 암석에 포함되어 있는 우라늄 성분이 물에 녹아 나오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회사는 충남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예. 눈길을 끄는 전문가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충청 지역에 일부 우라늄 광맥이 존재합니다. 먹는 샘물로 이렇게 다량의 지하수를 파내서 유통을 시키는 그런 경우에는 특히 우라늄 검출에 주의를 해야 되죠. 아, 우라늄 광맥이 존재하는 곳이 있으니까 그 주변에서 생수를 생산을 한다 그러면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 우라늄이 기준치 이상 포함된 생수를 마셨을 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우라늄은 방사성 물질이긴 하지만 먹는 물로 마셨을 경우에는 피폭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비교적 낮다고 합니다. 아, 예. 다만 우라늄 자체가 중금속이기 때문에 예. 신장의 독성 때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참고로 우리나라의 우라늄 수질 기준은 리터당 30 마이크로그램인데요. 호주나 캐나다의 경우는 더 엄격해서 17, 2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예. 우라늄 관련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페이스북에 있는 소셜 스토리에 게재할 예정인데요. 예. 시청자분들이 판단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보도가 끝나는 직후 이제 소셜 스토리에 올린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너무 불안감을 가졌어도 안 되겠지만 어쨌든 우라늄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기준도 만들고 검사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작정 나온 검사 결과 가지고 문제가 없다고만 이야기하는 것 가지고서는 불안감을 해소하기에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익신 기자였습니다. 예,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를 둘러싸고 딸 친구를 살해한 혐의 외에도 다른 의혹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아내 사망 사건과 기부금 유용, 그리고 마사지업소 운영 의혹 등인데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지난 6일 강원도 영월의 야산에서 피해자 김모양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김양의 친구 아버지인 이영학 씨가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가 경찰 수사에서 관련 혐의를 자백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지만 이 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아내 최모 씨의 자살 사건과 딸의 수술비 마련 등을 이유로 받은 기부금 유용, 불법 마사지업소 운영 의혹 등입니다. 오늘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형사과와 수사과에 전담팀을 지정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내 최 씨는 지난달 6일 새벽 0시 50분쯤 서울 망우동 자택 5층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당시 최 씨의 이마엔 투신과 무관한 상처가 있었고 의붓 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사망 5일 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사망이 이 씨의 폭행 등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10여 년간 거대 백악종을 앓는 딸의 후원금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받아온 이 씨가 고급 외제차를 타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나 기부금 유용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인터넷에선 이 씨가 성매매 종사자를 모집하거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영학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북부지검도 오늘 오후 이 씨를 불러 그제에 이어 두 번째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학교 앞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이 맞나 싶을 정도로 등하굣길이 겁난다는 제보가 많았습니다. 제보 파일팀이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시험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불이 찐 소리가 났어요. 4층인데 거기까지 다 들릴 정도. 한 제보자가 남긴 21초 길이의 전주 시내의 사고 현장 영상은 처참했습니다. 와, 나무가. 사고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바로 앞 인도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차량 한 대가 이곳 인도로 돌진한 사고 현장입니다. 원래 은행나무가 있던 곳인데 지금은 이렇게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또 이쪽을 보시면요. 이 차량에서 떨어져 나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러한 잔해들이 있는데요.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상황을 지켜본 목격자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어디 쪽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앞. 네, 그 나무 앞에 떨어져 있을 거예요. 아, 차량이 여기까지 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아, 이 문이 지금 보니까 이제 다 깨졌죠. 새 거네요, 이게 보니까 지금. 네, 어제 저녁에 새로 했어요. 다 이렇게 차 앞바퀴가 여기 올라와서 이제 앞에 범퍼가 이제 다 부딪힌 거죠. 네. 갑자기 인도로 돌진한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아 쓰러뜨린 뒤 인도를 가로질러 건물 앞에서 겨우 멈춰선 겁니다. 하굣길에 벌어진 사고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저쪽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쓰여있는 안전 펜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이쪽 인도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다니는데도 어떠한 안전장치도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부모된 입장으로는 불안하고 되게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죠. 인도에서 다니는 게 안전한 상황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이번엔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건물 3층 높이의 길쭉한 철근 구조물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어머. 당시 상황을 설명하던 제보자는 또 한 번 가슴을 쓸어냅니다. 정차를 하니까 이제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아찔하죠. 애들도 뒤에서 너무 놀라가지고 소리 지르고. 공사 현장에서 떨어져 나온 철근 구조물은 이 인도와 한 개 차선을 차지할 정도의 길이었습니다. 당시 지나가던 행인이나 차량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뒤늦게 낙하물 주의란 안내문이 붙었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굉장히 뒤늦은 감이 있죠.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드나들고 이 통학로가 이게 전부 다인데 사전에 안전 문제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 씨 등을 640만 달러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부부싸움을 하고 자살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 고소당한 정진석 의원 사건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권양숙 여사 등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해 640만 달러 수수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비록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지만 당시 수사로 수수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끝까지 단죄하고 마지막까지 추적, 환수하지 않는다면 적폐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한국당은 이번 고발건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원인과 뇌물수수 의혹 등을 제기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정진석 의원의 사건과 같이 묶여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혹 자체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 데다 노 전 대통령 서거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안이기도 합니다. 뇌물수수 의혹과 부부싸움 이후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던 정 의원은 파장이 커지자 유족들에게 상처를 주려 한 것이 아니다라며 유감을 표명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당 차원에서 고발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폐를 덮기 위한 졸렬한 물타기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적폐청산 수사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바닥 이야기 등 노무현 정부 시절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이번 주 열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증인으로 섭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법정에서 만나는 건 처음입니다. 특히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적은 수첩은 핵심 증거로 꼽히는 만큼 관련 증언이 주목됩니다. 김나은 기자입니다. 법원은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등 재판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증인 신문합니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두 사람의 첫 법정 대면입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청와대 수석을 지낸 안 전 수석이 꼼꼼하게 기록한 수첩 내용이 치열하게 다퉈질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기업에 대가를 요구한 정황으로 의심되는 대목이 많아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안 전 수석이 블랙리스트를 제외한 모든 공소 사실과 관련된 증인이라며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대해서만 1000개 정도 항목을 질문해야 한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한 항소심 재판도 시작됩니다. 1심에선 김 전 실장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문학의 지원 배제를 지시한 건 아니라고 판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조 전 수석에겐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청와대에서 새롭게 발견된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들로 조 전 수석이 개입한 정황이 추가로 나타나면서 향후 항소심 결과가 주목됩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한창이죠. 부산국제영화제는 지난 정부에서 문학의 블랙리스트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이 영화제를 찾아 위상을 되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아 한국 사회의 여성 문제를 다룬 영화를 관람하고 영화 전공 학생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이전 정부의 블랙리스트 피해를 당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다이빙벨 상영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아예 영화제 자체가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이 국고 지원금도 완전히 반토막으로 부산국제영화제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다이빙벨 상영으로 부산시 정부와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부산시 측이 다이빙벨 상영 취소를 요구하며 자체 감사를 벌였고 영화진흥위원회는 예산을 대폭 삭감해 영화계에 반발을 샀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산국제영화제가 과거의 위상을 되찾게 하겠다며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원칙을 다시 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주인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에 대해 법무부가 자체 방안을 내놨습니다. 슈퍼공수처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원래 권고안보다 몸집이 줄고 수사 대상도 좁아졌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마련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에 대한 자체 방안은 최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에 비해 몸집이 줄었습니다. 앞서 권고안은 검사 규모만 30에서 50명 등 최대 120여 명에 달해 이른바 슈퍼공수처라는 별칭이 붙었는데 법무부 안은 검사 수를
25명 이내로 정했습니다. 검사의 최대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또 수사 대상인 전현직 고위공직자의 범위도 축소됐습니다. 고위 공무원단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축소하고 군 장성의 경우 현직은 없고 전직만 수사가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민간 성격이 강하다며 대상에서 완전히 빠졌습니다. 또 검찰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경우 공수처에 통지해야 하는 의무도 없앴습니다. 공수처장 임명 절차엔 국회 협의 과정이 추가됐습니다. 국회의장이 추천위원회가 압축한 후보 2명 중 1명을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정하고 해당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자체안을 바탕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공수처 설치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지금 제 옆에 보시는 게 지난 10일 발생한 의정부 크레인 사고 모습입니다. 27년이나 된 노후 크레인을 사용한 걸로 나타나 충격을 줬었죠. 앞서 5월에도 삼성중공업 크레인 붕괴 사고로 6명이 숨지는 등 올해만 벌써 6번째 타워 크레인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크레인이 놓여있는 공사장을 지날 때면 겁이 난다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잇따르고 있는 크레인 사고의 원인이 뭔지 윤재영 기자가 직접 공사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공사 현장입니다. 크레인 여기저기서 녹슨 볼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볼트를 보호하기 위해 씌워야 하는 고무캡도 대부분 없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또 다른 현장의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크레인에선 볼트가 손으로도 쉽게 풀어지고 아예 볼트가 빠진 크레인도 있습니다. 크레인 계단을 타고 아파트 3층 높이 약 10m까지 올라와 봤습니다. 여기 보이는 네 귀퉁이의 볼트를 조이고 풀면서 크레인을 설치 또는 해체하는데 볼트가 조금이라도 느슨하다든지 구조적 결함이 있으면 균형을 잃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인근에서 작업 중인 21년짜리 타워 크레인 한 대는 아예 휘어 있습니다. 바닥의 철근은 종이가 들어갈 정도로 틈새가 벌어졌습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운용되는 타워 크레인 5대 중 1대가 20년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크레인 제작 연도를 속이는 연식 사기가 빈번해 낡은 설비는 더 많을 걸로 추정됩니다. 흰 가루나 약품을 칠해서 검사를 해야만 정확한 그 사용 연한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업체들끼리 서로 이제 출혈 경쟁하다 보니까 검사를 까다롭게 할 수가 없죠. 지난 5월 삼성중공업 크레인 붕괴 사고는 신호수와 조종사 간의 소통 오류로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크레인 조종사에게 신호를 주는 신호수는 2시간 교육만 받으면 일할 수 있습니다. 소형 크레인의 조종사 자격증도 20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안전교육은 사실상 없습니다. 여러 단계로 하청이 이루어져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관행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비용 문제 때문에 안전에 어떤 결함이 생겨도 중대한 안전에 어떤 문제가 아니면 그냥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떤 분들은 2개만 끼고 2개만 빼고. JTBC 윤재영입니다.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 8에서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지난해 삼성 갤럭시 노트 7의 배터리 발화 사고를 기억하는 소비자들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아이폰 8의 배터리 부분이 부풀어 본체와 액정이 벌어져 있습니다. 배터리 내부에서 가스가 발생해 부풀어 오르는 스웰링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지난 9월 22일 27개국에서 판매를 시작한 지 4일 만에 대만을 시작으로 일본, 미국 등에서 불량이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7건 정도지만 알려지지 않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돼 추후 배터리 게이트 수준으로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아이폰 8을 해외에서 산 구매자가 부풀어 오른 배터리 관련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가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아직 제품이 출시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얇은 디자인을 추구하다 보니 배터리의 내구성이 떨어졌거나 설계가 잘못됐을 것이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 측도 이에 대해 조사 중이라 11월 3일로 예정됐던 국내 아이폰 8 출시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터리 발화 사고로 출시 2개월 만에 단종을 선언했던 갤노트 7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집중 단속을 하고 신고 포상제도 도입해봤지만 택시들의 승차 거부 여전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들은 매일 회사에 내야 하는 산업금을 채우려면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이주찬 기자가 택시기사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12년째 택시를 모는 김성진 씨가 새벽 4시에 나와 낮 2시까지 10시간 동안 번 돈은 13만 7천 원. 산악금 13만 5천 원을 겨우 넘겼습니다. 김 씨는 앞으로 2시간 동안 운행해 버는 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12시간 가까이 근무를 해도 산악금 찍기가 빠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을 좀 골라 태울 때도 있고요. 교통법규를 좀 스리슬쩍 이렇게 좀 먹일 때도 있습니다. 산악금 제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정부는 20여 년 전부터 산악금제 대신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하루 동안 번 돈을 모두 회사에 내는 대신 기사에게 기본급과 번 돈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평균 수입 17만 원씩 25일 일했다면 산악금제의 경우 매일 13만 원씩 회사에 낸 산악금 325만 원을 빼면 1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여기에 기본급을 합치면 결과적으로 월 230만 원 정도 가져가게 됩니다. 전액관리제는 한 달 전체 수입의 절반을 회사와 나눈 뒤 기본급을 합치면 340여만 원을 받게 돼 많게는 100만 원 이상 더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택시회사들은 전액관리제를 도입하면 기사 수입이 매출로 잡혀 세금이 더 나올 수 있고 기사 월급은 물론 퇴직금과 4대 보험료 등이 올라 비용 부담이 커진다고 하소연합니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 의지와 함께 제도 정착을 위한 세제 혜택 등 유인책을 함께 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오는 18일 베이징에선 중국의 대성격인 19차 당대회가 개막합니다. 이를 앞두고 시진핑 주석을 띄우는 선전전이 한창입니다. 보다 강력한 중국을 위해 시 주석을 중심으로 권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세계 인류 군대 건설을 내세운 전시장에 걸려있는 소총을 겨냥한 시진핑 주석의 사진입니다. 건군 90주년 열병식에 등장했던 첨단 무기는 모형으로 관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반기를 들었던 부패호랑이 6명이 법의 심판대에 선 사진이 서슬퍼런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시 주석의 집권 5년의 성과를 선전하는 10개 전시관의 일부입니다. 파키스탄의 중국 자본으로 건설한 과다르항 모형과 반경 500m의 세계 최대 전파 망원경도 보입니다.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에 이어 특별히 시진핑 총서기의 연설 정신으로 무장하자며 사상 강화도 곳곳에서 강조됐습니다. 전임자인 장점인 후진타오 주석과 달리 대규모 선전전을 통해 앞으로 5년간 전방위 개혁을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어제 폐막한 18기 마지막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시진핑 이름이 명기된 당의 헌법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은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에 오를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이탈리아에선 중고교생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정부가 도입한 인턴십이 학생들에게 적은 임금을 주고 허드렛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시위는 무려 70여 개 도시로 확산됐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이탈리아 남부도시 카탄자로 광장에 학생들이 모여 행진에 나섭니다. 학생들은 소셜미디어로 시위를 조직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우리는 학생이지 사업체의 소나기에 놓인 상품이 아니다. 공짜 노동을 통한 착취는 그만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었습니다. 마테오 렌치 전 총리 시절 이탈리아 당국은 맥도날드, 자라 등의 기업과 손잡고 고교 3년 동안 견습생으로 일하는 인턴십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낮은 급료에 햄버거를 나르고 화장실 청소를 하는 등 허드렛 일을 떠맡았습니다. 이런 일은 경력에 도움이 되지 않았고 굴욕감만 느꼈다고 학생들은 반발했습니다. 시위는 수도 로마를 비롯해
밀라노와 나폴리 등 주요 도시 70곳에서 열렸습니다. 주최 측 추산으로 2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밀라노에선 일부 학생들이 상공회의소 건물이나 맥도날드, 자라 매장 등에 계란과 토마토 등을 던지는 등 과격 행위를 해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집권 민주당 당사엔 페인트와 연막탄이 투척되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실업률은 11.2%로 EU에서 세 번째로 높고 청년 실업률은 37%에 달합니다. 시위에 놀란 교육당국은 취업 알선 프로그램의 질을 높일 방안을 위해 노력하고 학생들과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관제 데모를 집행한 의혹을 받는 허연준 전 청와대 행정관을 검찰이 오늘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허 전 행정관은 정경련과 대기업을 압박해 극우단체를 지원하라고 요구하고 이들 단체의 관제 데모를 지시한 혐의입니다. 환경부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내일부터 전국의 대기 배출 사업장 1000여 곳을 점검하고 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유차도 단속합니다. 계약상 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게 하는 꼼수 계약을 하고 보육교사에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파주의 한 초등학교 보육교사 김모 씨의 근무 시간이 재계약 심사 기회를 주는 기준인 주 15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로 해고된 것에 대해 계약보다 실제 근무 시간이 많았다며 계약직 심사를 받게 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일본 교토당국은 어제 무코시의 컨테이너에서 여왕개미 2마리와 맹독성 불개미 2,000마리를 방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토에선 처음 발견된 것으로 일본에서만 유입 사례가 12곳으로 늘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입니다. NC가 롯데를 꺾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NC 타자들은 롯데를 상대로 9점이나 뽑아냈습니다. 주정환 기자입니다. 팽팽했던 승부는 5회에 NC로 기울었습니다. 선두타자 박민호가 볼넷으로 출루한 뒤 나성범이 좌익수와 만타로 무사 1-2루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4번 타자 스크럭스도 안타를 뽑아내면서 NC는 귀중한 선취점을 얻었습니다. 이어진 무사 만루의 찬스에서 은퇴를 앞둔 베테랑 이호준의 활약이 빛났습니다. 이호준은 포스트 시즌 최고령 출장 기록과 함께 준 플레이오프 최다 타점 기록도 세웠습니다. NC는 5회에만 안타 5개와 볼넷 4개를 묶어 7점을 뽑았습니다. NC 선발 해커는 롯데 타선을 상대로 6과 3분의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승리의 주역이 됐습니다. 5회 1사 만루에 위기도 있었지만 해커는 침착한 투구로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8회 2점을 추가한 NC는 준 플레이오프 최종 5차전에서 롯데의 9대0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준 플레이오프 통산 3승 2패를 기록한 NC는 롯데를 꺾고 한국 시리즈 티켓이 걸린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두산과 NC의 오전 3승제 플레이오프 1차전은 17일 잠실에서 열립니다. JTBC 주정환입니다. 고진영 선수가 국내 유일의 LPGA 투어 대회인 KB 하나은행 챔피언십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고진영은 오늘 최종 4라운드에서 전날보다 4타 줄여 최종 합계 19언더파로 우승했습니다. 세계 랭킹 2위인 박성현 선수는 17언더파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됩니다. 수요일부터는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